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프라드 미술관의 역사에서 시작해서 여러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프라드 미술관의 작품이 소장된 화가들 중 엘 보스코, 엘 그레코, 그리고 루벤스에 대해 알아봤고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이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외국 화가들이었다면 지난 시간에는 스페인 출신 벨라스케스의 그림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화가들이 앞에서 언급되고 이어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말하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연대기적으로 그 앞의 화가들 중에는 크게 부각되는 스페인의 화가가 없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 이런 의미에서 벨라스케스의 등장은 스페인 미술사의 큰 의미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스페인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시기에서 드디어 스페인의 독자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 힘이 외부로 발산되었다는 의미도 되기도 하죠. 스페인은 이때를 황금세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일어난 스페인의 통일과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장된 스페인 제국, 그리고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스페인에 들어온 수많은 것들로 스페인의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 외부로 발산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런 스페인의 정체성의 성립과 관련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역시 단순한 한 작가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벨라스케스에 이어 프란시스코 데 고이아와 그의 작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프라드 미술관에는 시대적으로 고야가 마지막이고요. 그의 작품이 가장 많습니다. 그림만 해도 130여 점이 넘죠. 참고로 프라드 미술관의 작품들이라는 것은 왕실, 특히 왕들의 개인적 취향에 의해 화가가 결정되었고 그들의 작품들이 모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고야는 여러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또한 오랜 기간 왕실에서 그림을 그린 화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명성만큼 고난도 겪어야 했죠. 고야의 초기 작품으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로코코풍의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풍속화를 그렸지만 사실 그림들은 대단히 어려웠던 당시 현실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화려한 그림들이죠. 주제는 현실을 담았지만 마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그려내는 르네상스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말하자면 상상의 세계처럼 말이죠. 이 작품은 술래잡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이 작품은 포도수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타를 치는 맹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세비야의 이발사와 같이 이발사들이 생계를 위해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이발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려주었지만 역시 맹인들 중에는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생계를 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작품은 인형놀이라는 그림입니다. 큰 천 또는 담요의 네 귀퉁이를 여인들이 잡고 중간에 인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놀이를 그린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돈키호테에서 산초가 연숙에 머문 사람들로부터 담요 까불림을 당하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산초와 길을 가다가 어느 여인숙에 머물렀고 그 다음날 주인이 숙식비를 내라고 하자 사실은 그게 여인숙이 아니라 귀족의 성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기사도에 따르면 어떤 기사도 성에 머물면서 숙식비를 낸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하고 도망갔죠. 이러니 산초만 잡혀서 순환을 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인숙에 머물렀던 사내들이 산초를 담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담요 까불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탐 넘어 보고도 돈키호테는 산초를 구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죠.
이 작품은 양산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입니다. 양산과 뒤편의 나무가 만들어내는 X자의 작품 구도는 물론 햇빛과 양산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가 혼합되면서 일반적으로 단일한 색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다양한 색과 농도로 표현되는 것은 고야를 기준으로 기존 그림과 그 이후의 그림으로 나눠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죠. 이렇게 고야가 젊은 나이에 그린 그림들은 기존의 바로코 예술과는 구분되는 프랑스풍의 로코코가 느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스페인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1700년부터 스페인에 들어온 프랑스의 프로봉 왕가와 그 영향을 고야의 그림들은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은 결혼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는데요. 먼저 구조적으로 볼 때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역광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바로 이 역광을 피하는 게 중요한 조건인데요. 정면이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그려야 할 대상들이 있는 공간이 어두워지고 그것들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게 되죠. 한편 고야는 이 역광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바로 정면에 구조물을 배치시켜서 해를 가리게 되죠. 아치형의 구조물이 만들어주는 그늘로 인해서 인물들의 옷과 얼굴이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구조물 뒤의 밝은 공간과 그 앞의 공간이 대비되고 그로 인해 작가가 의도하는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작품에 그려진 인물들을 보면 왼쪽 첫 번째에 아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노인이 보입니다. 인물들이 배치를 볼 때 왼쪽은 가장 어린 아이이고 오른쪽은 가장 나이 든 노인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헐벗고 있어서 가난하게 보이는 데 반해서 노인의 복장은 그가 부유한 사람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이는 얼굴을 위로 하고 손도 올리고 있으나 노인은 땅을 쳐다보고 있어서 이 역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인물의 배치를 보니까 중간 앞쪽에 신랑과 신부가 보입니다. 정확히는 신부가 앞에 있고 신랑은 떨어져 뒤에 있는데요. 신랑의 외모는 별로인데 신부의 미모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도 크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신부의 뒤에 있는 두 인물이 역시 대비됩니다. 그 중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뚱뚱한 사람과 그 옆에 녹색 옷을 잘 차려입고 있으나 가난하게 보이고 얼굴을 비롯해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인물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검은 옷의 사람이 손을 가슴에 넣은 것을 보면 뭔가 이 결혼이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가난한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해석되는데요. 신부의 자세를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 마땅치 않은 마음이 드러나죠. 초기 고야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으로 화려한 풍속화라고 말했는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를 추가한다면 표현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면에 강렬한 빛을 배치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그 빛을 중앙의 구조물로 막음으로써 어둠과 빛의 강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작가는 자신이 의도하는 외적, 내적인 의미를 표현하게 되죠. 고야 그림은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그가 네덜란드 출신 렘브란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이런 면이 매우 두드러지죠. 이 그림은 엠마우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같은 주제를 그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은 더욱 드러나는데요. 이것은 티지아노가 그린 엠마우스에서의 저녁 기사이고요. 이것은 까르바지오의 작품이죠. 이것은 벨라스케스의 작품이고요. 이것은 레브란트의 또 다른 작품으로 파리 루브르에 있는데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정면의 예수와 탁자가 두드러지면서 생동감이 살아나고요. 그만큼 작가의 의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고야의 5월 3일의 처형이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중앙에 보이는 강렬한 빛이 특징이죠.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중앙에 배치되고 빛을 비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변을 매우 어둡게 하고 그 중앙 부분을 강렬하게 함으로써 그 대비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벨라스케스를 잇는 스페인의 대표 화가 고야와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초기 작품들이 보이고 있는 로코코풍의 그림들을 봤고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렬한 빛을 통해 밝음과 어두움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 고야 미술의 특징을 결혼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야의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고야의 그림을 살펴보면서 로코코풍의 초기 작품들을 알아봤고요. 고야 그림의 특징 중의 하나인 그림 중앙의 강렬한 빛, 즉 역광과 그 효과,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야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 인물들의 시선과 눈을 통해 보여주는 효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강의에서 살펴본 5월 3일의 치형이라는 작품인데요.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에서는 프랑스군에 대항하여 일으킨 봉기가 있었고 그 장면을 고야는 5월 2일이라는 그림으로 남겼으며 이 작품은 그 다음 날, 즉 5월 3일 날 그 주동자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총과 죽음 앞에서 인물들이 눈빛만으로도 공포에 질린 그들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인물과 주변 인물들의 눈을 보면 죽음을 대하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글쎄, 어떤 사람은 분노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에게 자신을 맡기겠다는 자세 등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처형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 모습과 치켜든 눈, 그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서 각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고현은 특히 눈을 통해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뛰어난 화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야 미술의 후계에 해당되는 검은 그림들 중에서도 마녀들이 잔치란 작품입니다. 흑백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과 공포심은 특히 눈으로 잘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아들 잡아먹는 세턴이라는 작품입니다. 세턴의 눈을 통해 역시 고야는 그의 잔인성을 극대화하고 있죠. 한편 이런 눈과 시선을 통한 효과는 고야의 대표 작품 중의 하나인 까를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그림에서도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수많은 그림들 중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는 이 작품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왕실의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들이 각자 이런 시선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왕실 가족들이 모여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모두의 눈은 카메라를 향하게 될 것이고 만일 사람들이 이 그림과 같이 여기저기 분산된 시선을 하고 있다면 사진사는 사진을 찍지 않고 다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지게 한 후에야 비로소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것입니다. 그림이 사진과는 달리 시간이 훨씬 긴 작업이라고 볼 때 사람들은 이런 위치와 자세 그리고 시선을 중간중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왕이 원했을 가족의 그림은 당연히 시선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위치도 이 그림처럼 의전에도 맞지 않고 엉성한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이어야 하겠죠. 결국 정상적이었다면 까르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브라드 미술관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상황을 추측하게 하죠. 우선 화가 고야는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그림의 대상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화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죠. 등장인물들의 위치, 특히 왕인 까르로스 4세보다는 왕비인 마리엘 루이사가 그림의 중심에 있습니다.
왕이 서 있어야 하는 그림의 왼쪽에는 거만하게 보이는 왕비가 있고 온순한 듯 카리스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왕은 그 자리를 빼앗긴 것이죠. 더구나 왕은 아이에게도 중앙의 자리를 내줬는데요. 이런 배치나 인물들의 자세,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준 제각각의 시선은 고야가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구성화이면서도 독특한 표현주의적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고야만이 할 수 있었던 고야만의 특징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보다 한 해 전인 1799년 말을 탄 마리아 루이사란 이 그림에서도 이 왕비는 대단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글쎄요, 이 그림을 본 왕비는 결코 만족해 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런 그림들이 용인되었다는 사실이죠. 왕이나 왕비 그리고 가족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은 왕이 이런 것에 대해 개념이 없다거나 아니면 고야의 고집이나 권세가 남달랐다고밖에 다른 해석은 어렵게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언급되어야 할 또 한 가지 특징으로 그림의 왼쪽에 캠퍼스가 있고 그 앞에 화가가 서 있는 모습이 어둡게나마 보이는 것인데요. 바로 벨라스케스가 시녀들에서 시도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게 하죠. 한편 이 그림은 고야의 작품들 중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쌍을 이루는 작품은 이것이죠. 하나는 옷 벗은 여인, 또 하나는 옷 입은 여인입니다. 과거에는 흔히들 옷 벗은 마야 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마야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스페인어로 마하라고 발음하고 끝내주는 여인 또는 멋진 여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들은 옷 벗은 여인 또는 옷 벗은 미인이라거나 옷 입은 여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고의 작품들 중에 이것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예쁘게 잘 그렸다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잘 보면 여인의 몸과 얼굴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목이 없는 것처럼 몸과 목이 바로 붙어 있죠. 결국 나체의 여인을 보면서 매우 관능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는 가능할지라도 아름답다, 잘 그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사실 이 작품에 대한 주된 논란의 이유는 누드화라는 것이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죠. 그런데 누드화는 고야가 처음으로 그렸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거나 봄이라는 작품에는 이미 옷 벗은 여인들이 보입니다. 물론 적나라한 모습은 아니지만 말이죠. 이것은 티지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란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비너스네요. 누드의 여인을 그렸지만 그 대상이 실제 여인이 아닌 여신 비너스니까 여인의 누드화가 눈길을 끌기는 해도 문제를 일으킬 여지는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티존이 그림에서는 손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고요. 벨라스케스 그림에서는 비너스의 뒷면이 보이고 거울에 비친 얼굴 역시 희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야의 그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 여인이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그림이 만들어졌을 당시 인물이었다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나체의 여인이 몸을 정면으로 드러낸 것이니 논란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두 손을 머리 뒤로 올렸으며 눈은 정면을 똑바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단히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그녀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귀부인이었다면 이런 파격적인 모습의 나체화는 그 자체가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뿐 아직까지 확실한 게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13대 알바 공작 부인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스페인에서는 알바 공작 부인이라고 하면
대중적 관심이 큰 대단한 타이틀인데요. 만일 이 공작 부인이 누드화를 고야 그렸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이지만 공작 부인과 화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한편 이 그림이 까르로스 4세 시대의 수상이자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마누엘 데 고도이가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누엘 데 고도이의 요청에 의해 그 여인을 그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빼삐따 뚜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나차의 주인이 바로 그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마누엘 고도이는 그의 방에 옷 벗은 여인을 안쪽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바깥쪽에는 옷 입은 여인을 배치했다고 하죠. 물론 벨라스케스의 골스 오브 비너스도 함께 수장하고 있었죠.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 기존의 얼굴에 다른 여인의 얼굴이 덧칠해졌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공작 부인이거나 페피타 투도의 실물 얼굴을 그렸다가 논란이 되자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 위에 그렸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매우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죠. 하여튼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목 부분이 거의 없는 형태를 그리다 보니 마치 얼굴 부분을 잘라서 붙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이렇게 그림 속에 드러난 이 여인은 당시 창녀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나체의 몸에 실물 얼굴을 넣을 수 있는 여인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어쨌든 몸에 어울리지 않은 얼굴로 인해 진짜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영원히 의문으로 남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이 그림의 생명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작품의 제목에 고유명사를 넣지 않고 단지 마하라고 한 것도 이런 애매모호성과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은 신화 속 여인을 그렸던 과거의 누드화를 벗어나 현대 미술까지 이어지는 누드화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엔 고야 그림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인물의 눈과 시선, 그리고 그를 통한 작가의 의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5월 3일의 처형과 까르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옷 벗은 여인과 옷 입은 여인에 얽힌 이야기와 누드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는 프라드 미술관의 여러 화가 중 고야의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야처럼 한 화가의 작품 세계가 여러 번 변화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야는 다양한 창작적 시도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굴곡이 심한 역사적 상황 또는 개인적으로도 심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고민이 많을수록 변화도 그리고 그 깨달음도 많을 것이니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야 미술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본다면 앞에서 설명한 부분, 즉 약 1800년도까지의 그림과 1800년 이후의 그림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나폴레옹군이 스페인을 침공하기 이전의 그림과 그 이후의 그림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야는 1746년에 태어나서 82세인 182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이라고 하면 그의 나이 50대 중반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본 로코코풍의 그림들을 비롯해서 옷 벗은 여인이라거나 옷 입은 여인 그리고 카를로스 4세의 가족 등이 나폴레옹군이 스페인에 들어오기 전의 작품이라면 다음의 그림들은 그 이후의 작품들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엘 골로소, 즉 거인이라는 작품인데요. 1808년에서 1812년 사이에 그려졌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고야에게는 그의 미술 세계와는 별도로 정치적 입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는 스페인의 왕 시대에 있으면서 카를로스 4세의 시기에도 많은 그림을 그렸고, 나폴레옹군, 즉 프랑스의 통치하에서도, 그리고 다시 스페인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낸 영국의 웰링턴 공작하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후 왕실이 회복되면서 카를로스 4세의 아들 페르난도 7세의 시기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치적 방향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권력자들 사이에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고해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야는 1810년부터 1820년 사이에 전쟁의 참상을 고말하는 그림들, 특히 판화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친프랑스주의자라거나 변절자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옷 입은 여인이라는 작품과 알바 공작 부인 등과 얽힌 논란을 생각합니다. 고야는 정치적 평가 외에도 당시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나는 오직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권력자들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주변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갖가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고 말년에는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의 보르도로 옮겨갔고 결국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다시 앞에서 언급한 엘골로수, 즉 거인이라는 작품을 보면 전쟁과 피난, 그리고 다가오는 뭔가에 대항하는 거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피난 가는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뚝 서서 주목을 쥐고 있는 모습이 5월 2일의 봉기나 5월 3일의 처형과 함께 이 작품에서는 뭔가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에 대항하고자 하는 고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군이 스페인에 있었던 시기가 한 1808년에서 14년 사이이고 그가 그린 5월 2일의 봉기나 5월 3일의 처형은 1814년에 그린 것이니까 이 글 밑에 남겨진 AJ이란 표기를 볼 때 직접적으로 고야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발렌시아 출신의 화가 아센시오 플리아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만 고야는 특히 공동작업 또는 협업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로 알려지죠. 따라서 그는 작품도 많이 그렸지만 그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다른 작가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작도 많죠. 한편 고야의 작품들 중에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옷 벗은 여인이나 옷 입은 여인에서 인물의 몸과 얼굴의 균형이 맞지 않고 이질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덧칠한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과 유사하게 초상화를 그린 후 나중에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그 위에 그린 경우도 알아내기 이르렀는데요. 바로 지금 암스테르담의 미술관에 있는 라몬 사투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은 나폴레옹의 형으로 스페인을 통치한 호세 보나파르테를 그린 그림 위에 덧칠해서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아무리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강조했던 고야도 자주 바뀐 통치자들이 요구를 들어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고야는 1819년부터 1823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핀투라 네그라, 즉 검은 그림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왕실과 멀지 않은 곳이면서 마드리드를 지나는 만사나레스 강가에 집을 구입, 낀타 델 소르도, 즉 귀머거리 집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그린 그림들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명의 자매 여신들을 그린 라스파르카스, 즉 운명이라는 작품과
수프를 먹는 노인들, 마녀들의 연애 또는 회합, 성 이시드로 순례 등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두운 그림들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그림들로 감히 집을 장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해의 깊은 고민과 우울증의 자취를 느끼게 하는데요. 세상에 대한 비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림을 그린 후 그는 프랑스로 넘어갔죠. 예, 이때의 다른 그림들을 보면 몽둥이 치기라거나 아들을 잡아먹는 세턴, 그리고 반쯤 잠긴 개 등이 있습니다. 고해가 어렸을 때 풍속을 밝게 그렸던 그림들, 예를 들어 스페인어로는 로스상코스, 즉 중만월이와 이 누엘라 가로타소, 즉 몽둥이치기라는 작품을 비교해보면 풍속하지만 그 표현이 극단적으로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검은 그림의 작품들은 어두운 분위기와 검정색을 주로 쓴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상과 분리된 그 위의 또 다른 공간 속 세계를 동시에 그리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지상은 인간이 세계라면 그 위의 세계는 신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거인이라거나 운명, 그리고 몽둥이치기 등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볼 때는 참으로 별거 아닌 것들이라는 생각을 담았다고도 해석됩니다. 물론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일상의 일들이라는 게 하늘이 이미 운명지었던 것들이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되죠. 고야 그림의 이 대목은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와 산초가 하늘을 날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공작 부부가 꾸민 연극에 말려든 두 사람이 저 멀리 깐다야, 말하자면 지금의 필리핀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일어난 일이죠. 돈키호테 2권의 42장에는 산초가 클라비레뇨라는 목마를 타고 하늘을 날아 깐다이를 갔다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묻는 공작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후 하늘이 높은 정상에서 땅을 보고 땅이 그렇게 작아 보인 뒤로는 섬 총독이 배고프던 그 큰 욕망이 약간 가라앉아 싸웁니다. 이 겨자씨만한 땅에서 명령하고 산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는 생각이 들었죠. 말하자면 제가 본 바로는 계암만한 사람들 6 정도밖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는 이 지구에서 이들을 통치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며 권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기하께서 하늘의 일부 조금을 떼어 한 반 마냥 정도라도 좋으니 그걸 제게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 주신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받겠사옵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1615년에 나온 돈키호테 속 산초가 말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하늘에서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하찮게 보였다는 것과 자신이 평소에 품었던 욕망과 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나를 말하고 있는 이 내용과 의미는 아마도 고야가 그린 거인이라거나 운명, 몽둥이치기 등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느껴질 테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불완전한, 그래서 불안정한 인간과는 상반되는 그 윗세상의 완벽한 존재이자 세상과 인간을 만든 신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요. 고야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도를 이 그림들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반쯤 잠긴 개라는 작품에서는 땅에서 위의 세계, 즉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말하자면 앞에서의 시선과는 반대 방향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현재 프라도 미술관에서 우리가 만난 이 그림은 1814년경에 고야가 명명한 귀머거리의 집의 원래 자리에 있을 때 한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보면 개의 앞에는 큰 바위 언덕이 있고 그 위에 두 마리의 새가 날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개의 시선은 바로 위의 새들을 향하고 있죠. 이런 애초 벽에 그린 그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높은 바위가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워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의 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의 시선은 위를 향하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그림들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신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효과를 앞에서 느낄 수 있겠다면 하늘을 쳐다보는 개의 의인화 역시 시선은 반대지만 그 노리는 효과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앞의 그림에서는 인간 세계의 작고 덧없음이 그 주제가 된다면 반쯤 잠긴 개를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는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그림들에서는 인간 세계의 작고 덧없음이 그 주제가 된다면 반쯤 잠긴 개를 통해서는 한편으로는 절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찾는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간절한 것은 이 개가 어딘가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 그래서 반쯤 잠긴 상태에서 큰 바위 위의 새를 바라보는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럽고 이제는 절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수렁에 빠져 죽을 상황이니까 말이죠. 글쎄요, 귀머거리의 집의 벽에 소위 말하는 검은 그림들을 그리던 고야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런 그림들은 사실 고야 이전의 서양 미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면을 감안해서 고야를 근대 미술을 닫고 현대 미술이 문을 연 화가로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미술이니 인상주의니 표현주의니 그런 거 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라도 미술관의 여러 화가 중 벨라스케스와 함께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고야의 그림들, 특히 검은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 스페인의 극한 혼란기에 여러 집권자들을 겪어야 했던 고야. 그는 타고난 성격으로 자신의 예술가적 세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제로 겪는 주변 상황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나폴레옹군이 물러난 후 스페인 왕실이 복원되면서 페르난도 7세가 권좌에 올랐고 프랑스에 대해 깊은 반감이 컸던 왕과의 불편한 사이에서 심한 고통과 위협을 느꼈을 것인데요. 논인에 접어든 그가 마련한 만사네르스 강가의 집벽에 그린 그림들은 그야말로 역사의 굴곡을 진하게 경험한 인간 고야의 깊은 고민과 절망 등 그의 내면 세계를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연에 빠진 고야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라도 미술관 얘기를 하다가 특별히 고야에 대한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고야가 귀머거리의 집에 남긴 검은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이 검은 그림들은 초기 풍속화에 비해 과연 한 화가의 그림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그 변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야와 현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라도 미술관에서 만나는 그리스 크레타 출신의 화가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보면서도 현대 미술이 말하는 표현주의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고, 프랑스 출신의 엘 보스코의 그림을 보면서 초현실주의 작품을 보는 듯한 것처럼 현대 미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이미 있었던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야와 현대 미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고 보니 피카소가 알타미라 벽화를 보면서 알타미라 벽화 이후에 미술은 퇴화했다고 말한 것도 생각납니다. 어쨌든 고야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는 이후의 화가들에게 더욱더 특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데요. 그가 남긴 여러 표현 중에 예술에는 결코 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거나 이성도 꿈속에서는 괴물로 변한다라는 말을 한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표현한 것을 되새겨보면 역시 그의 미술은 형식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현대미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현대미술과의 연관성을 감안하면서 먼저 보르도의 우유 파는 아가씨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글쎄요, 지난 시간에는 그가 명명한 귀머거리 집에 남긴 검은 그림들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가 결국 파란만장한 생의 이 마지막을 절망의 심연에 빠져 그냥 거기서 마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평생 삶과 그림에 대한 열정과 변화를 잃게 했던 고해답게 그는 귀머거리 집을 나와 프랑스의 보르도를 향합니다. 보르도는 프랑스 남서부 지역으로 스페인의 북부와 가깝죠. 고해가 여기서 남긴 이 보르도의 우유 파는 아가씨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고야 그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 요소 중에 중앙에 빛을 배치하고 그것을 여인의 몸으로 막으면서 생기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검은 그림의 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고아는 뭔가 다른 생동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초기 로코코풍의 그림이 검은 그림을 걷죠. 새롭게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특히 고야가 초기 그림에서 그렸던 젊은 아가씨를 그림에 등장시킨 것도 그렇고 아가씨 얼굴이 붉은 볼이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초기 그림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의상은 아니고 마치 검은 그림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두움도 보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둠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평범한 주제의 작품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색채 분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들이 미세한 색들을 분할해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고야 그림에 적용하고 있는 색채 분할이라는 것은 이전의 화가들이 주로 쓰는 명암을 통한 표현과 다른 방식이죠. 검은색으로 단순하게 표현될 부분도 다양한 색들로 그려지고요. 검은색이 흰색으로 표현되기까지 합니다.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라는 명성을 듣는 르누아르의 책 읽는 소녀를 비교해 감상해 보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고야의 그림에 비해 더욱더 화려해지고 색도 다양하게 변했지만 비슷한 경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야가 이후의 화가 특히 현대미술 주요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몇 가지 작품들을 더 비교해 보겠는데요. 마네의 막시밀리안 화가의 처형이란 작품도 고야의 5월 3일의 처형과 연계해 볼 수 있겠고요.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 작품도 같은 연결선상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르누아르가 마네의 이 작품을 보고 이것은 순수하게 고야의 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마네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해 본다거나 마네 그림에 보이는 맨 오른쪽 군인은 피카소 그림의 맨 오른쪽 군인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들은 근본적으로 고야의 그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고야가 그린 발코니의 여인들이란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발코니라는 만해의 작품입니다. 사실 유럽, 특히 프랑스의 주요 화가들은 고야의 그림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마드리드의 프라드 미술관을 찾아서
직접 고야의 작품을 감상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에 대해 확신을 더하게 되는데요. 네. 앞에서 고야의 그림, 특히 그가 귀머거리 집에서 그렸던 검은 그림의 시대를 마감하고 프랑스의 보르도이에서 그린 보르도이 우유 파는 아가씨라는 작품을 보면서 색채 분할이라는 용어를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고야를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네, 세잔, 모네, 르누아르, 고갱, 고야 등을 이해하게 되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모네의 루엔 성당이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건축도움이라는 작품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 러시아를 떠나 프랑스의 파리로 미술 공부를 하러 갔던 칸디스키와 그의 오래된 도시라는 작품에서 보여주듯이 풍경을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원형으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그것이 점선면으로 더욱더 단순화되는 과정이라거나 스페인의 후안 미로가 보여주는 꿈속 세계 같은 추상미술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 몬드리안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가로 세로의 검정 직선과 세 가지 원색을 통한 추상미술 등 형태와 색채 그리고 선을 조합한 예술 경향을 생각하면 그 뿌리를 고야에 두는 것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마티스나 파울 클레 그리고 스페인의 피카소를 비롯해서 일제시대 서양미술을 공부했던 한국의 초기 추상화가들 예를 들어 김한길의 작품 등도 그 전개 방식은 각자 다르지만 그 뿌리로 올라가면 고야와 닿아 있다고 말하는 것도 큰 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야가 나는 관객이 계속해서 작품을 보고 흥미를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작업한다고 말한 것에서는 작품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의 경계에 놓고자 했던 고야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80살이 되어서도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고 말한 것을 되새겨 볼 때 삶의 끝까지 변화를 추구했던 고야의 그림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고통과 절망의 시기를 검은 그림으로 표현했던 고야는 결국 그 어둠과 검은색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색들을 끄집어냈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검은색이라는 것은 색의 삼원색인 자주색, 청록색, 그리고 노란색의 혼합이며 그 안에는 빨간색, 녹색, 청색 등 다양한 색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과 빛에 집중했는데요. 그림이라는 게 빛과 그에 따른 색을 통해 표현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색의 삼원색들이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검정색이 되는가 하면 빛의 삼원색이 혼합되어 만들어내는 것이 흰색이고 이들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미묘한 색의 조합을 고야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고야는 검정색에서 이런 색들을 찾아낸 것이고 색채 분할을 통해서 다양한 색깔이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말이죠. 네, 프라도 미술관의 그림들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고야의 그림들을 전반적으로 감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간 우리는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들을 감상해 봤는데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통해 언급한 예술에 대한 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돈키호테 1권의 50장에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것들을 정렬한 것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돈키호테가 쓰여지던 시대, 즉 바로코 예술이 추구하는 예술관과 통한다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놓고 이데아를 주장하는 플라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중 바로 후자의 방점을 찍은 그래서 시학, 즉 문학과 예술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는 선상의 작가였던 세르반테스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돈키호테를 비롯해 그가 쓴 다른 작품에도 세르반테스가 이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들의 주장과 논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데아나 미메시스 등의 개념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했고, 자신의 창작 과정에 이런 개념들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앞에서 인용된 것은 돈키호테와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본 강의에 적합한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에 호수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강의를 통해서는 감각의 세계, 즉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는 호수의 외부가 아닌 그 아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물과 현상을 보고 보이는 대로가 아닌 그 이면의 세계에 대한 세르반테스의 생각, 그리고 꿈속 세계, 즉 고야가 말한 것처럼 이성도 꿈속에서는 괴물로 변한다라는 말을 기억하게 되죠. 물론 20세기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들도 생각하게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세르반테스가 고안해낸 돈키호테라는 인물과 그의 광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편 강의에서는 프라도 박물관이냐, 프라도 미술관이냐에 대한 의견부터 1819년에 개관한 미술관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고요. 각 시대의 왕과 화가를 대입시켜 보기도 했죠.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들은 주로 왕실에서 수집했던 것들이었기에, 그리고 왕실의 화가들이 남긴 작품들이 주로 수양되어 있다는 점도 이런 방식의 접근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특히 강대전 스페인 제국의 확장에 따라서 이태리의 티지아노는 카를로스 1세의 초상화를 그린 바가 있고요. 루벤스가 펠리페 4세의 초상을 남기는 등 외국 화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에는 통일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림들과 1700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르봉 왕가의 왕과 화가, 그리고 화풍의 차이를 짚어봤죠. 작품에 들어가서는 중세의 그림들을 비롯해서 이태리 르네상스와 구분되는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플랑드르 화풍을 언급했고요. 스페인은 바로 플랑드르 화풍의 영향권에 더 가깝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르놀피니 부부의 추상으로 잘 알려진 얀반 에이크라든가 쾌락의 정원이란 작품을 남긴 엘 모스코의 그림들을 살펴봤고요. 역시 프랑드르 출신이 북유럽 르네상스와 이태리 르네상스를 섭렵하고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유혹한 바로코 시대의 대표화가 루벤스의 작품들을 감상해봤습니다. 한편 북유럽의 르네상스와 이태리 르네상스에 스페인의 세비야 화풍을 더한 벨라스케스의 그림들을 다뤘는데요. 벨라스케스의 시대는 스페인의 정체성이 성립되었던 시기로 그의 그림은 문학에 있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나온 경우처럼 바로 다양한 것들이 혼합과 통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스페인과 이슬람 세력의 전통, 그리고 유럽을 비롯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들어온 것들이 스페인에서 혼합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르스케스에 이어 또 한 명의 화가 고야를 얘기하면서 그의 그림이 현대미술과 연결되는 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프라도 미술관에 가장 많은 작품들이 걸려있는 고야의 그림이야말로 바로코를 넘어 로코코, 신고전주의를 지나 근대미술의 문을 닫고 현대미술의 문을 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야를 말하면서 20세기 미술의 주요 화가, 즉 마네, 세잔, 모네, 르누아르, 고갱, 고흐 등을 언급했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칸디스키와 몬드리안, 후안미르와 피카소 등을 비롯해 지금의 추상미술과도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들을 짚어봤는데요. 예술작품이라는 게 작가들에게 떠오른 영감을 구체화한 것이고
미술관이란 작가들이 영감을 모아둔 공간이라고 볼 때 우리가 그 미술관을 방문하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그들이 의도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감을 통해 그것을 감상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만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감의 전염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작가와 작품들이 나왔을 것이며 미래에도 그 기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미술관은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우리 자신의 창작적 에너지를 받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는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읽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 말고도 그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닫는 것, 즉 독자 각자의 상황에 따른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브라더 미술관의 작품들도 그동안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수많은 해석에 열려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È sempre difficile resistere alla tentazione di tornare, non è vero? This world is but a canvas to our imagination. بالتالي دايما خلق الفل. The artist always has the masters in his eyes. Imagination rules the world.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здесь проходит вся ностальгия. Le beau est toujours bizarre. 私たちは美しさを求めて旅に出る。これらは彼らの愛によって作り出される。 La gente va al museo a buscar ángeles.